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각별히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엑스포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서 부산 유치에 힘을 쏟은 뒤에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하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자 윤 대통령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칭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을 해외 사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내놓은 태양광 사업 비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무겁게 결과를 인식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태양광 발전소는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자부 공무원과 업계가 이렇게 유착된 비리가 발견되면서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 8개에서 25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태양광 산업을 자기 사적인 용도로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전 정부에서 열렸던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는,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결정 라인까지 보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린 국무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만이에요. 바로 조사를 하라고 별도 지시를 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원 결과는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이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착복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지금 하루 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이시원 비서관입니다. 공직 감찰을 지시를 내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 이거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뭔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직무 감찰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게 만약 있다면 수사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고위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해서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특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또 이걸 감찰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것 자체가 모두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2,600억 정도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됐고, 그 이후에 나온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관계 기관 공무원, 그다음에 이 사업 협력업체들이 지금 짬짬이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원전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떠나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빠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 라인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특혜, 의혹들이 있었는지를 침착히 밝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과 혈세가 잘 쓰이는가 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 열쇠를 짬짬이로 나눠 먹은 것이라 이런 말까지 했고요. 이권 카르텔의 생태계, 먹이사슬이 전 정부에 존재했던 것이라고까지 맹공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전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5년 동안 거의 30배, 40배까지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봤고요. 특히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권들이 되면서 또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폐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태양광들이 전 정권에서는 한 25%, 30%까지 지금 이 전체 전력량을 맡았습니다. 그게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먹이사슬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근본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라인이 아니고 이 비리에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렇죠. 뭐 야당이나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 봤을 때는 계속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감사 이후에 감사원을 통해서 또 수사로 의뢰하고 수사, 재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양광 그 사업 관련된 라인을 좀 조사를 하겠다. 거기에서 제대로 보고가 됐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지금 보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감사원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감사원이 못 보는 부분, 직무감찰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을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징계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만둔 공무원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전 정부 때 결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좀 들여다보겠다. 그 사람들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있는데 예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더 해보면 추가로 뭔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뭐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큰 위에서 뭐 타워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전 정권에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로 이게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게 쓰였는지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등등을 모두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수사나 또는 조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져 있는가, 쓰여졌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1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에 걸친 프랑스, 베트남 순방 외교를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에서 열릴 국제 박람회 총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프랑스, 그리고 좀 떨어져 있지만 베트남을 가죠? 네. 그 이제 두 군데가 뭐 프랑스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엑스포 2030에 지금 대비해서 이제 가시는 거고요. 베트남은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베트남의 주석이 이제 한국을 왔기 때문에 답방의 차원입니다만은 두 개 다 지금 굉장히 이제 세일즈 쪽으로 지금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부분들로 지금 갈 수 있고요. 프랑스에는 지금 12개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다 갑니다. 네. 이분들이 이 다른 기업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이 엑스포 2030의 집행위원이죠. 운영위원들이세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떤 세일즈뿐만 아니라 2030 유치를 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또 좋은 비즈니스 성과는 베트남에서 지금 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 지금 아세안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수출 다변화 등에 굉장히 지금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의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 박람회 총회 참석입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최종 PT,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20일, 21일 이틀간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간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20일 날 있는 거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 21일 날은 이 공식 리셉션 참석을 하고 각국 대표단이나 외교단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파리에서 이 엑스포, 이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유치단이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영화 제목 중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 물론 뭐 이 주제와는 안 맞습니다만 이 파리 BIE 총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정, 앞서도 말했지만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 참석인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회 참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은 11월에 있습니다. 이 투표를 앞두고 사실상 이번 PT, 프레젠테이션이 마지막 발표가 되는 셈이죠. 이 PT를 앞두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고요. 대통령이 가는 것도 그런 목적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총리께서 지금 PT 할 때 이제 가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가서 이제 방점을 찍으시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부산 이니셔티브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불평등, 기후 변화 위기, 그다음에 생태계 뭐 여러 가지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엑스포에서 이런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구촌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다음에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해결책과 비전을 지금 얘기하는 장소가 되는 그런 주제로 지금 나올 것 같고요.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저 한 총리가 가서 뭐를 얘기했냐면 BTS, 오징어, 기생충 이런 문화 오징어 광고, 게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요번에는 싸이가 와서 또 우리 K컬처에 대한 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먹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단의 얘기는 사우디한테 분명히 뒤처져 있는 건 분명했지만 지금 많이 쫓아갔다. 하여튼 끝까지 한번 잘 해보자. 이러는 지금 뭐 의기가 초합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번 PT에는 부산 출신입니다. 본명 박재상. 이 싸이 씨도 초청이 됐습니다. PT자로 나서는 거죠. 자, 여러분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이 말춤이 에펠탑 공연을 했을 때 그 앞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싸이의 PT가 의미가 있죠? 야, 싸이를 모르는 뭐 전 세계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강남 스타일은 모든 사람이 이제 아는 그 내용인데 실사 마치고 하는 PT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아마 싸이가 직접 PT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춤도 추지 않을까요? 말춤 하나 춰도 되죠. 노래 불러도 되고요. 뭐 PT라고 해가 항상 그게 맞추는 거 아니기 그때 때문에 에펠탑 공연 때 그림은 지금도 막 지금도 많이 회자가 네. 되고 있습니다. 싸이의 어떤 역동적 이미지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싸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기후 변화 관련된 연설자도 전문가들도 연사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특히 10대 그룹 대기업 뭐 재벌 회장들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옆에서 좀 측면 지원 사격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 지금 다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해도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최태원 회장은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부상 중인데도 갔어요.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나라를 위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참석하고 베트남까지 또 같이 갑니다. 네. 이렇게 2030 엑스포 유치전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 득표 현황 아직까지요. 어떤 나라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나라가 179개 회원국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그 비공개 투표예요. 그리고 전자 투표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뭘 치고 나왔냐면요. 공개 투표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미난 게 일국 1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발루라는 나라는 12,000명의 인구가 있지만 중국은 14억 있잖아요. 네. 같은 한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데는 10만 명의 인구 미만인 나라. 그게 한 11개 되고요. 100만 미만인 나라가 27개국이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표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최태원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최태원 이제 전용기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전용기에 이 것을 다 엑스포 2030으로 지금 바꾼 그런 리테이핑을 해서 지금 간다는 등 아주 총력전을 붙이고요. 우리의 비밀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지금 이 총의 의장이 누구냐면 최자, 제자, 철자, 불란서 대사가 의회 총회 의장입니다. 최재철 예, 최재철 프랑스 대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우리가 불공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의 비밀병기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재철 대사는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하여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투표 경쟁은 현재로서는 3파전이지만 사실상의 양파전이다. 그렇죠. 자, 투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자, 사우디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지금 남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두 나라 중에 아마 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표씩 나라마다 한 표씩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를 받은 나라가 엑스포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득표해야 되니까.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득표해서 1차에서 만약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2차까지 가고요. 1차에서 결정이 된다면 1차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75% 이상 얻으면 그냥 끝나겠네요. 66%죠. 정확히는 66%를 넘겨서. 네. 그러니까 70%만 달성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네. 자, 치열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또 자, 뭐 이제 나가나요? 프랑스에 대통령 부부가 가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간 상황에서 이 엑스포만 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동포 간담회 같은 것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한불 미래혁신 혁신 세대하고 대담도 소화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디지털 비전 포럼이나 유럽 지역의 기업 투자 신고식 등 여러 공식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프랑스의 박람회 유치 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일정, 이 베트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찍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베트남 방문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방문 이유가 뭔지, 프랑스를 갔다가 왜 베트남을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양자 방문입니다. 올해 3월 국가 주석에 취임한 트엉 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이며 작년 말 이루어진 응우옌 수원 푹 당시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매우 긴밀한 인적, 물적 교류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형식은 국빈 방문이고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이렇게 오가는 답방까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아세안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답방을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왔던 부분들이 가고요. 그런 이제 아세안의 최근에 세계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의 어떤 올라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여기가 굉장히 경제적인 공급망 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른 선점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베트남과 한국과의 이런 관계는 또 굉장히 뭐 우리가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금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스려야 되고요. 최근 이제 정보에 보면 중국이 11월 달에 자기네 나라에서 공급망 엑스포를 국가 최초로 지금 연대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크리라고 보입니다. 네. 방금 그래픽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베트남 방문에는 무려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합니다. 미국 갈 때 못지않은 규모인데 그만큼 그렇죠. 베트남이 우리 경제, 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죠. 거의 뭐 한 3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교역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빈 방문인데 22일부터 24일까지 23, 24, 3일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베트남 최고 지도부가 연일 다 만납니다. 뭐 총리하고 만나는 것도 있고요. 주석이라든지 서기장이라든지 국회의장하고도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회담을 가지고 또 공식 일정을 국빈 일정 공식 일정을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을 1,500불까지 1,500억 불. 억불이죠. 죄송합니다. 1,500억 불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결국은 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평을 좀 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해안을 따라 길게 들어선 베트남 자원부국이고요.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미래의 국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베트남 순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사절단이 아주 많이 갑니다. 205명이 가는데 그 면면이 또 화려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말로 들어보시죠.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며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 중견 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합니다. 업종도 유통, 금융, 법률, 의료, IT,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되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정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모두 순방에 동행합니다. 프랑스 순방 때 동행한 12개 대기업을 포함해서 여기에도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수가 아주 많네요. 그렇습니다. 다 합하면 이제 160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어떤 경제 어떤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리고 지금 12개 대기업이 이제 프랑스는 가면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또 12개의 대기업에서 대기업만 24개가 지금 도착해서 그러니까 12 플러스 10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마무시한 그런 규모의 굉장히 큰 MOU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류, 특히 공급망 부분들에서 지금 효과가 나올 거고요. 베트남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입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25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더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를 셋업을 해놓으면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요하고도 중요한 베트남 방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안 나간 곳이 없을 정도인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 SK 회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하다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한때 목발까지 짚고 다녔어요. 프랑스 파리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동행할 예정인데 이 깁스를 한 발로 한일 상의에 참석한 장면도 화제가 됐었죠. 6년 만에 열린
한일 상의의 회장단 회의에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한상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는데 깁스를 해서 사실 상당히 불편한 저 상황인데도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목발 짚고 참석한 모습인데 6년 만에 재개가 된 한일 상의입니다. 회장단 회의인데 이 2017년까지는 매년 열렸었어요. 근데 코로나하고 지금 또 한국과 일본하고 좀 갈등 같은 게 있었습니다. 중단이 됐다가 6년 만에 지금 셔틀 외교 재개로 시작이 됐고요. 네. 다시 만난 한일 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최태원 회장도 참석을 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참석하지 말고 요새 뭐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화상회의, 줌 회의를 해도 충분한데요 하고 얘기했는데도 손님은 직접 모셔야 한다면서 본인이 고집을 부렸다고요? 아니, 이분 뭐 제가 몇 번 뵀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친화력이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로보다 어깨 부닥치면서 부벼야 이게 정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선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뭐 몸을 끌고라도 지금 같이 일본과의 어떤 그다음에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사실 벌써 프랑스에도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 살신성인의 외교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만나서 대면 외교의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파리에 갈 텐데 이 또 박람회 총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면 좀 더 절박감이 느껴서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되죠. 그리고 저래 가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SK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이거든요. 뭐 그것을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또 한일 상의 여기에서도 12년 만에 이제 부활한 그 셔틀 외교 이 복원됐기 때문에 중대한 시기다. 본인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하고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 좀 연결을 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눴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부산과 오사카는 또 이제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슷하죠. 역사적으로. 예, 네. 뭐 항구 뭐 수도의 바로 옆에 있는 항구 오사카하고 우리 이해대도시 부산이기 때문에 그 연결책을 또 연결점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엑스포 유치는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행사입니다. 국력을 모아서 꼭 유치하는 그런 이 최종 PT가 되기를 우리 모두 빌어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죠. 여성 대상 범죄 요즘 정말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은 그런데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상대 강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를 좀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6월 12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범위를 확대하라고 법무부에 특별 지시를 했어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피의자의 그런 어떤 신상 공개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익이 클 거냐 아니면은 이것이 재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강력범죄 방지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하는 공익이 더 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뭐 얘기 드리는 것 같고요. 이러면 공익으로 인해서 공익의 확대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과거에 굉장히 협소하게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적인 바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재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의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다음에 시적절한 그런 이제 조치들이 지금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아주 강력한 발언은 최근 여러분 잘 아시는 20대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 했었다는 충격적인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 또 온라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그야말로 끔찍한 이 정유정 사건 등 이게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사건들 공통점이 뭐 동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 잔혹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났고 피해자는 지금 여성인데 이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한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금 그 끔찍한 장면은 다 막았어요. 생략을 합니다. 너무 아주 보기가 예. 힘들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는데 이 본인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이 여성의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성의 신상 같은 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 피해자의 요청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이 주목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준 사건도 또래 여성을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 살해했던 부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것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같습니다. 네,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마스크 쓰고 저런 검은 모자를 푹 눌렀으니까 저게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이 정유정 사건입니다. 과연 실물이냐? 이게 사진 맞아? 라는 증명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신상공개법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없죠. 몰라보면은 이거는 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 이게 들어가죠. 공개된 이제 주민등록 사진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모습이고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실 포토샵이 자, 들어가 그런데 있는. 이걸 보면 동일인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은 20년, 30년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우리 피의자의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거는 이제 뭐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서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옛날 신분증에 사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15년 전, 20년 전 사진이 나오면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의문점들은 굉장히 지금 공론화가 크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범죄 영화 보면 유주얼 서스펙트도 그렇고 모든 미국 범죄 영화 보면 머그샷, 머그샷이요. 마이클 잭슨도 찍고 뭐 예외가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찍어야 되는 게 네. 그 머그샷인데 우리 이거 안 찍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찍긴 합니다. 찍긴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그걸로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 동의라는 게 그 피의자의 동의입니다. 피의자의 아무도 동의잖아요. 동의.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정도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명이래요? 예, 한 네. 명 정도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내다 보니까 영 지금하고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 이 가해 돌려차기입니다. 네, 돌려차기. 가해자의 경우 돌려친 것도 맞고 돌려차기도 맞아요. 가해자의 경우에 신상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이거 이게 법률가로서 문제 문제입니다. 없다고 보세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이라는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한 범죄, 뭐 살인 등 좀 중요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성이 있고 뭐 청소년이 아니라면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가능한 겁니다. 재판에 가버리면 결국은 재판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서 10년간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사건 역시 2심에서 지금 20년 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피고인이 뭐 아마 전 상고를 할 것 같은데 네.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이 안 됩니다. 또 그때까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심까지 계속 밀면 수사 단계에서도 안 되고 재판 단계에서도 안 되고 피해자는 그만큼 또 두려워지고 그걸 막 울면서 지금 나 두렵다 이 사람 나오면 제발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수사 단계 안 되고 확정될 때까지 안 되고 뭐 심각한 경우는 몇 년간 이 공개를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더 문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다 끝난 후에 공개가 가능해요. 아하. 예컨대 20년형을 받았다면 20년형 다 살고 나서 그 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몇몇 시민분들이요. SNS에 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지금 캠페인까지 벌이고 네, 나섰어요. 공개하라고 하면서 또 어느 분들은 뭐 그것이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냈는데 그런 정보 내시는 거는 지금 지금 현행법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신상 털기하면 안 되죠. 안 물론.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그런 뭐 범죄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선적인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는 국민의 아주 정당한 요구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우리나라의 또 하나 문제가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도 명예훼손이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사실을 적시해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범죄는 없습니다. 거짓말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했을 때 처벌되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미국과 다르게 진짜인 거를 적시를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이 됩니다. 특히 네. 지금 이거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지 내용을 공개했을 때 진실한 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유튜버나 지금 구의원이 지금 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분들 만약 이 피고인이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될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진실된 것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이 됩니다. 네. 자, 문제는 이런 가해자들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되레 호소하거나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고 잘 먹고 잘 지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돌려차기 사건의 이 피고인 같은 경우도 반성문을 냈습니다. 반성문을 내서 본인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냈는데 그 반성문 내용을 보면 조금 좀 충격적입니다. 네. 반성문 내용에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하. 피해자가 뭐 다쳤다고 하더만 글도 잘 쓰고 뭐 말도 잘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한 거는 원래는 중상해 이 정도인데 자기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많은 형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반성문에 좀 그런 걸 쓴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피해자가 이걸 보고 사실 소스라쳤다고 하거든요. 예. 정유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유정도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잘 먹고 잘 있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네. 허무하기까지 해요. 그래놓고 피해자 유가족들한테는 또 대단히 미안하다. 피해자 유가족한테 네.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좀 이런 걸 이제 법으로 좀 만들어서 또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해야 되고요. 피의자의 얼굴 등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법률 개정안 잇따라 발의가 됐죠? 네, 7개나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이 나옴으로 해서 알 권리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예방 범죄를 하는데 그럼 한번 쭉 네. 한번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박덕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형석 의원, 김용민 의원, 또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 국민의힘의 이주환 의원,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7명이 거의 비슷한 취지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뭐 되니 안 되니가 조금 뭐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조두순 사건 같은데 얼굴 뭐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피의자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경찰청에서는 또 공문으로 내려서 그때 보시면 이렇게 얼굴 가려주기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무슨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머리를 가리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벗겨줘야 되잖아요.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굴곡들이 왔는데 이제는 진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알 권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대상은 더 늘려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나올 얘기가 미국식 머그샷 제도죠. 두 가지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특정 강력 범죄입니다. 살인이나 뭐 강간살인이나 아주 중대한 범죄에서 증거가 확보되고 여러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사실 신상심의위원회 그 의결을 거쳐서 공개가 가능한데 이 요건도 사실 까다롭고요.
그래서 거의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체납자들, 세금 체납자도 공개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약간 더 되는 건 아닌데 예전에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매우 10년간 연평균 3.2명 정도 공개됐거든요. 거의 공개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6.8명 안 됐다는 네, 얘기잖아요.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렇게 공개를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게 정유정이 지금 딴 사람 같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돌려차기 뭐 저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구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촬영한 미국식 머그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이제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앞에 나왔던 지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연평균 3.2명이니까 제가 잘못 뺐네요. 거의 그 70명 가까운 68명은 공개가 안 됐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머그샷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미드 보면 많이 나오는 이 줄그어진 데 서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쟁쟁한 유명인들에게도 이 머그샷 공개 촬영 예외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여러 사람 찍었고요. 이것만 또 이렇게 올리는 그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머그샷 사이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가 또 타이거 우즈 음주한 부분들 이랬을 때 다 올라가고. 저거는 지금 저희가 네. 가려놨지만 미국에서는 예외 없이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요. 쾌재재한 모습, 피곤한 모습 다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변화한 건 뒤에 지금 키를 나타내는 키 수치를 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유행이 되고요. 이건 19세기에 지금 서부에서 피터 펠링컨이라는 이 탐정이 사진을 내놓으면 빨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머그샷 하지만 이거는 과거 유럽에서 이런 큰 찻잔에 자기 얼굴을 넣어서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머그잔에다가 이제 넣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머그라는 자체가 조금 우리가 표현이 조금 낮은 수준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머그샷 말고도 선진 해외 이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저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좀 소개해 일단 우리나라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찍습니다. 찍기는 찍고요. 그것을 찍고 보관을 해둡니다. 다만 차이점을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공개를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외국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개를 합니다. 정보자유법입니다. 따라서 체포 과정이나 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다만 그 밑에 그거 적으면 돼요. 유죄라는 건 아니다 이거 까주고 네. 그것만 적시를 하면 되고요. 일본. 일본 같은 경우도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보도 가치가 있다면 다 실명으로 보도를 하고요. 네. 영국도 기소 전이나 기소 후에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머그샷을 찍긴 찍는데 피의자가 동의해야 결정적인 됩니다. 게 아무도 동의를 안 합니다. 피의자가 누가 동의하겠어요? 제가 기억하면 신당동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 2주환인가요? 네. 유일하게 한 명이 본인이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상정보가 얼굴이 공개됐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신분증, 예컨대 주민등록증, 그리고 우리 포토샵 얘기하죠. 포토샵 때문에 영 다른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현장에 찍었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가장 실효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땀구멍,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대로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피해자가 중요하지 가해자가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한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법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8명 이상이니까 85%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이제 크게 헌법에 나온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다음에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머그샷 관계된 그런 제도들이 조금 나가는 게 좀 더디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권리가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 저렇게 압도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총선도 앞두고 있고 여성들 표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성 범죄 심각하고 그 가해자 문제 때문인데 네. 여야가 7개나 법안을 발의해 놨다면
신속한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좀 하고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 높거든요. 올라만 간다면요. 네. 7, 8개 지금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예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 예를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뭐 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무죄 추정이 원칙 중요할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한 범죄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실은 공개를 통해서 공익적 측면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 뭐 계속 말하지만 1개월 이내 촬영한 그 사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법안이 지금 올라간다면 또 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또 가장 핵심인 말씀하셨던 피의자의 동의 없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겠죠? 중요하겠죠. 네. 예. 자, 그런 식이면 총선 10달 남았으니까 네. 여성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근데 피해자가 남성도 가능하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국민들을 좀 생각한다면 이런 게 좀 민생 법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 대화를 맺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